박제이 옮김 손여름 감수 출판사 책세상 히사이 시조의 음악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클래식은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다. 대만에서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교향곡 제5번을 지휘했다. 2015년 2월 말이었는데 중화권에서는 구정이 지난 직후라 활기를 띠는 시기였다. 타이페이와 타이난에서 2번 공연이 있었는데 많은 분의 성원 덕에 좌석은 모두 당일 매진되었다. 타이페이에는 홀 바깥에도 스크린을 설치해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록 콘서트도 아닌데 실은 2014년 5월에도 같은 곳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마찬가지로 수만 명이 운집했다. 물론 이것은 대만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다만 그때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이었으니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잘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지만 쇼스타코비치와 내 곡으로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려든다니 나도 놀랬다. 참고로 대만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오케스트라의 서킷 투어에 포함될 정도로 관객의 수준이 높다. 대만 관객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준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국가교향악단와 나는 꽤 고조된 감정으로 연주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바로 콘서트가 끝난 후 역까지 순찰차의 안내를 받아 이동한 것이다. 지난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는 바람에 교통체증을 일으켰고 함께 공연했던 빈 합창단원들이 아슬아슬하게 열차를 놓칠 뻔했다. 그 일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콘서트가 끝나기를 기다려 역까지 유도해 주었다. 실은 순찰차의 안내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브라질 아마조나스 영화제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개최지인 마나우스는 아마존에 가까운 산업 도시인데 고무 생산지라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문화의 산업화에 능한 프랑스인 영화 관계자들이 그것에 주목해서 개최한 영화제였다. 영화 에비타의 감독 엘렌 파커가 위원장을 맡았고 나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공식 상영 때는 모두 순찰차가 인도했고 교통신호는 그 진행에 맞추어 정지되었다. 공식 상영이 끝나면 선상 파티가 아침까지 이어졌다. 마치 피츠제럴드와도 같은 혹은 우디 앨런이 미드나잇 인 파리를 방불케 하는 나날이었다. 이 무슨 사치인가 하며 놀라기도 했지만 심사는 무척 진지했다. 출품작 중 그랑프리를 고를 때는 의견이 분분해서 몇 시간이나 걸렸다. 그때 출품작인 일본 영화는 신통치가 않았다. 나왔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 중국 영화는 너무 상업적이고 아프리카의 내란을 그린 작품은 너무 폭력적이어서 보다가 속이 안 좋아질 정도였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브라질 작품과 이란의 내란에서 빠져나와 유럽으로 건너가는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였다. 심사위원인 앨런 파커가 중재해야 했을 정도로 유명 여배우와 감독이 격론을 벌였고 결국 다수결 약 10명의 심사위원으로 이란 영화가 최종 그랑프리 작으로 선정되었다. 물론 일은 제대로 했지만 인상에 남은 것은 선상 파티와 순찰차 안내였다. 이야기가 딴 길로 새고 말았는데 대만에서는 음악가로서 순찰차의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 내심 기뻤다. 그래서 역에 도착한 후에
경찰관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물론 부탁을 받아서였긴 하지만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은 예전에 요미우리 일본 교향악단과 연주했는데 당시 요미우리 교향악단 심포닉 라이브 심야의 음악회라는 방송에서 생방송되었다. 그때보다 나 자신이 많이 성장해서 곡 전체의 템포 설계나 세부 표현, 무엇보다도 이 곡으로 명확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오케스트라에 전달할 수 있었다.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혁명이라는 제목의 이 곡이 이것은 일본에서만 부르는 이름이다. 실은 터무니없이 어두우며 작곡가인 쇼스타코비치 본인은 겉으로 표현된 느낌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전체는 고뇌에서 환희로, 투쟁에서 승리로라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제9번이나 말러의 교향곡 제5번과 같은 도식에 따라 구성되었지만 절대 환희도 승리도 아닌 것이다. 겉으로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당의 감시를 피했지만 본인의 마음은 지극히 냉정하게 깨어서 바라본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적당히 쓴 곡은 아니다. 오히려 뒤쪽에 나타난 비판 정신, 고독 등이 나에게는 아플 만큼 와 닿았다. 그래서 제4악장 마지막 템포는 논의의 표적이 되곤 하지만 이 부분은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개선 행진처럼 화려하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당치도 않다. 마치 일대를 꽉 메운 전차 군단이 서서히 진군하는 듯한 A음, 라의 연타가 이 부분의 승부수다. 물론 이것은 내 생각일 뿐 강요는 아니다. 역시 클래식은 연주할 때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있다. 그러고 보면 내 지휘의 스승이기도 한 아키야마 가지오시 선생은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을 무려 400번 이상 지휘했다고 한다. 무시무시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선생은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많이 연주했지만 아직도 지휘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한다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싶어. 역시 클래식 음악은 깊고 깊다. 신이 내렸다. 그렇게 생각되는 연주를 한 적이 없었는데 대만에서 열린 교향곡 제9번 콘서트 이튿날에 체험했다. 장소는 대만, 온난한 기후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 음악제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다. 에버그린 교향악단 ESO이 연주하고 대만의 전문 합창단, 빈 국립극장 합창단, 거기에 솔리스트, 소프라노와 알토는 대만의 가수, 바리톤과 테너는 빈, 가 포진했다. 지휘대 위에서 무척 오랫동안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아주 특별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나는 그저 리듬에 몸을 실은 채 가만히 작게 팔을 휘젓기만 하면 되었다. 첫 부분인 제2 바이올린과 첼로의 육연부가 딱 맞아 떨어지고 호른의 음량도 작아서 더할 나위 없었다. 거기에 제1 바이올린의 하강 음영 테마가 시작되고 그것을 받아서 비올라와 콘트라바스도 하나의 선으로 합쳐졌다. 그러다 서서히 올라가 충분히 템포가 느려지면 최초의 포르티시모 매우 세게 테마를 강하게 연주한다. 화를 많이 쓴 힘 있는 프레이즈는 지극히 독일적이었다. 그때 빈에서 온 합창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합창단은 여기서부터
3악장까지는 그저 무대 위에서 기다릴 뿐이므로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기색을 지우고 그냥 서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날은 귀 기울여 음악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여실히 전해졌다. 리허설 첫날이 떠오른다. 에버그린 교향 악단은 젊고 생기 있는 오케스트라인데 내 음악을 아주 좋아한다고 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임했지만 제 9번을 연주한 경험은 적었다. 생각해보면 해마다 연말이면 여기저기서 연주되는 나라는 일본뿐이고 해외에서는 거의 연주되지 않는 곡이므로 어쩔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인인 나에게는 5월에 연주하는 교향곡 제9번은 신선했다. 신선하기는 했지만 조금 곤란했다. 보통은 상대방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휘 경험은 적지만 작곡가로서 곡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일반적인 지휘자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다. 가 하지 않는 시도를 하는 일이 흔한데 상대방까지 경험이 없으면 그 법칙이 무너진다. 예상대로 제1악장의 첫 부분 다음의 포르티시모가 타타 타타 타타타로 가볍다. 이것은 독일 음악이므로 더욱 무겁게 질기게 다다 다다 다다다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지도했다. 나는 작곡가 겸 지휘자인 걸 하며 우는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 그들은 사흘 동안 몰입해서 리허설을 하고 타이페이의 콘서트를 거쳐 자신들의 음악으로서 베토벤과 마주하고 있다. 지휘를 하는 내 몸속 세포가 즐거워하며 날뛰었다. 문득 오늘은 멜로디를 지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때는 항상 작곡가가 열심히 쓴 멜로디 이면에 있는 파트의 리듬을 정돈하고 그늘에 숨어 음악을 입체적으로 지지해 가는데 전력을 다하지만 이날은 연주자들을 믿고 테마 혹은 멜로디 라인의 뉘앙스에 집중해서 지휘했다. 악장이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내 뜻을 이해했고 전날과는 다른 접근법을 받아들이고는 그것을 온몸으로 오케스트라에 전달했다. 왜 베토벤이 제3악장에서 한없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패시지를 써야만 했는지 혹은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날 연주회장을 메운 1800명의 관객 외에도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 외에 커다란 스크린을 설치했는데 무려 2만 명이 몰려들어 주변에 교통체증이 생기고 경찰까지 동원되었다. 클래식이 메인인 콘서트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다음날 현지 신문과 TV에 크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바깥에서 스크린으로 보던 관객은 거의 들을 기회가 없는 베토벤 제9번을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진지하게 들었다. 그것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다면 음악을 만든 것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관객을 포함한 특별한 공연이라 할 수 있으리라. 민속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축제의 공간이다. 그 자기장과도 같은 장소였기에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더욱 강한 음악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이 내렸다라고 말한다. 수많은 현대 작곡가는 제9번이 베토벤의 다른 교향곡과 비교할 때 제4악장에 합창이 가세해 위화감을 주므로 전체의 형식을 무너뜨린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때 제 사악장을 연주하는데 연달아 나타나는 시퀀스의 기세는 놀라워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론이 아닌 것이다. 전체 형식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작곡가나 음악학자가 말하는 음악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음악을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은 깊어졌지만 음악에 푹 빠져든 그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다. 두다멜의 연주회를 듣고 지난 주말 이틀간 구스타포 두다멜과 LA 필하모니의 콘서트가 열렸다. 훌륭한 콘서트인데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많았기에 그것에 관해 쓰고자 한다. 첫날의 연주곡은 말러의 교향곡 제6번 비극적 뿐 80분이 걸리므로 당연하지만 두 번째 날은 존 애덤스의 시티 누아르,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였다. 나로서는 존 애덤스가 목적이었지만 쉔베르크 등의 곡을 연주하는 콘서트 직후에 도야마에서 신세계로부터를 지휘하므로 이것도 공부를 겸해서 기대하고 있었다. 두다멜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엘 시스테마의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28의 젊은 나이에 LA 필하모닉 음악 감독에 취임했다. 그 후 활약은 알려진 대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지휘자다. 먼저 말러의 교향곡 제6번은 비극적인데 도입부는 첼로와 콘트라바스가 새기는 리듬으로 깔끔하고 음량도 무척 크다. 그리고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원래 5관 편성인데다 호른이 8대인 거대한 편성이라 음량이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음량이 높은데도 리듬이 정확해서 저음이 둔탁하지 않다. 또 이 편성으로는 현악기가 묻히기 쉬운데 금관의 표요 속에서도 깔끔하게 울려 퍼졌다. 아마도 그 핵심은 리듬에 있으리라. 라틴계 출신 특유의 날카로운 리듬감을 지닌 두다멜과 5년간 함께하는 동안 오케스트라도 리듬에 대한 접근이 솔리드해졌으리라. 하지만 생각보다 필라델피아 관현악단도 명쾌하게 연주했으므로 이것은 미국 오케스트라의 특징인지도 모른다. 유럽의 전통적인 오케스트라는 음에 집어넣는 무언가, 뉘앙스라고 해야 할지, 정신이라고 해야 할지, 가령 일본인이 야기부시, 군마현 야기 지방에서 시작된 민요, 옴기니를 부를 때의 소절 반복 같은 것에 가까운 무언가를 소중히 하므로 리듬은 그렇게까지 명쾌하지 않다. 미국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명쾌함을 우선에 두는 것 같기는 하다. 두다멜과 LA 필하모닉은 악보에 적힌 다양한 뉘앙스를 정성스럽게 표현했고 음악이 지향하는 방향도 흔들리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적힌 음이 이 정도로 깔끔하게 표현된다면 이쪽이 더 좋다. 왜냐하면 전통이 없는 일본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외국인이 부르는 야기부시를 상상해 보라. 잘 부른다 해도 고개가 갸웃할 것이다. 유럽인이 듣는 일본의 오케스트라도 그런 느낌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나이 먹은 세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세계의 정치가나 문화의 흐름은 크게 변화하고 두다멜이나 터키 출신의 파질세이, 중국 출신의 랑랑처럼
전통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나온 새로운 세대의 인재가 클래식 음악을 활성화하는 것도 사실이다. 역시 세계는 움직인다. 이야기를 되돌리자 말러는 제4악장까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고 마지막 직전의 포르티시모도 딱 맞아들어 여운이 있는 훌륭한 엔딩이었다. 놀라운 것은 모두 아직 여력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세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역시 체력의 차이인가? 그리고 대향 배치. 제2 바이올린이 건너편 오른쪽에 있고 콘트라바스가 왼쪽 안에 있는 배치. 고전파 낭만파 작곡가들은 거의 이 배치를 떠올리며 곡을 썼다. 로, 좌측의 콘트라바스와 우측의 튜바가 같은 음량으로 기랑하는 연주를 처음으로 들었다. 역시 대향 배치는 좋다. 다음 날에는 존 애덤스의 시티 누아르로 막을 열었다. 이 곡은 두다멜의 취임 축하 콘서트를 위해 쓰였으며 그들이 특히 잘하는 곡이다. 존 애덤스는 미니멀 음악의 작곡가로 출발해서 지금은 포스트 미니멀이라기보다는 후기 낭만파적인 기법을 도입해 표현주의적인 방법을 취한다. 즉 멜로디가 있고 화음이 있고 미국 음악 특유의 리듬, 가령 재즈이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쉽다. 그래서 현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는 오케스트라를 꿰뚫고 있기에 그 스코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정치하고 오케스트라에도 인기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주 연주된다. 음악 출판사인 부지 앤 호크스의 회보를 보면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존 애덤스의 곡은 매우 자주 연주되었다. 신작 오라토리오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 쓰인 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티 누아르의 연주 횟수도 많은데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빈 피라모닉이 3월에 이 곡을 연주한 일이다. 초연부터 5년 정도 지나 각지에서 연주되어 지금은 세계의 기준으로 인식된다. 일본의 오케스트라에서는 연주될 예정이 전혀 없다. 아마도. 이탈리아에서 자작곡으로 콘서트를 열다. 이탈리아에서 귀국했다. 베네치아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달리면 인구 약 10만 명의 우디네라는 도시가 있다. 그곳에서 우디네 극동 영화제가 열린다. 이탈리아에서 아시아 영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행사로 17회째이므로 역사는 있다. 이 오프닝 콘서트 겸 무슨 공로상이라는 것을 준다고 해서 다녀왔다. 우선은 내용인데 콘서트는 약 1시간 반, 영화제이므로 내가 작곡한 영화 음악, 물론 미니멀 곡도 연주했다. 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약 1200석의 티켓은 발매 3시간 만에 매진, 유럽 각지에서 관객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역시 인터넷 덕분이리라. 연주는 RTV 슬로베니아 교향 악단이 담당했다. 우디네의 지역 오케스트라는 편성이 작아서 이웃 나라에서 불러온 것이다. 그래서 리허설 이틀은 슬로베니아의 수도 듀블라냐에서 했고 당일 게네랄 프로베 마지막 전체 리허설과 본 공연은 우디네에서 한 셈이다. 단기간에 이동이 잦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지만 왜인지 슬로베니아에 매료되어 총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여행했다. 사실은 베네치아가 가까워서 오랜만에 들러보고 싶었지만 다음 주부터 약간 어려운 현대곡 등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간단한 일정으로 꾸렸다.
뭔지 모르게 지휘자스러운 스케줄이다. 웃음. 우선은 나리타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루프트 한자 항공을 타고 출발했다. 기내식 메인이 고기와 소세지일까봐 걱정했는데 평범한 일본 요리여서 안심했다. 기내에서는 스코어를 공부했다. 내 곡은 뒷전으로 밀어뒀기에 약간 엉덩이에 불이 붙어서 진지하게 스코어에 파고들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약 2시간 기다려 좌우 두 좌석씩 있는 작은 아드리아 항공기, 바람이 느껴지는 비행이라 꽤 좋았다. 로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라나로 향했다. 슬로베니아는 원래 유고슬라비아로 북쪽은 오스트리아, 서쪽은 이탈리아, 동쪽은 헝가리와 면한다. 즉 클래식의 고향에 둘러싸인 셈인데 뮤지션의 왕래를 고려하면 오케스트라의 실력은 꽤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밤 10시 반 류블리아나에 도착했다. 작은 수도지만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거리는 아름답고 깨끗해서 마음까지 쉴 수 있었다.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도시가 나는 마음에 들었다. 곧바로 환영 만찬회가 있었지만 역시 고기와 소시지가 주 메뉴였기에 조금만 머물고 퇴장해 다음 날을 준비했다. 다음 날부터 리허설 개시. RTV 슬로베니아 교향악단은 NHK 교향악단처럼 방송국에 속한 오케스트라로 물론 내 입장에서는 외국인 뿐이다. 하지만 우연히 악장이 일본인 여성이었기에 소통하는 데 꽤 도움이 되었다. 늘 있는 일이지만 해외 오케스트라는 미리 협의한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번에도 대양 배치로 결정했는데 일반 배열로 해두질 않나, 마림바가 2대 없질 않나, 알토 플루트가 연습 시작 시각에 늦질 않나, 여러 가지로 곤란했다. 하지만 지휘자라는 사람이 그런 일로 동요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상황을 제자리로 돌이키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순조롭다는 듯 진행했다. 또 언제나처럼 첫날은 음도 맞지 않고 틀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다. 프레이즈도 크게 연주하며 음악적으로 나아졌다. 일본의 오케스트라는 첫날부터 잘하고 꽤 수준이 높지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향상했다고 느끼는 일은 별로 없다. 이것도 국민성인가? 우리는 우디네로 이동해서 콘서트에 임했다. 북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세리에 A의 우디네 세 팀이 있으므로 나름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홀도 무대가 좀 지저분하기는 했지만 오페라나 발레 공연도 한다. 벽 포스터를 보니 아바도 정명훈, 샤를 뒤투와 앞서 말한 두다멜부터 스지이 노부유키까지 왔으니 제대로 된 클래식 홀이리라. 다만 소리는 건조하고 무대인은 그다지 울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음악 전체의 템포를 빠르게 해서 솔리드하게 완성하는 것이 좋다. 본 공연은 8시 반부터였다. 대기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일교차가 커서 한기가 들어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그런 와중에 무대에 섰는데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감기를 떨쳐내고 공연도 무사히 마쳤다. 관객은 대부분 곡을 알았고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앙코르 곡인 나우시카에서는 환호마저 일었다. 같이 온 일본 관계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구동성으로 히사이시 씨 정말 인기 많네요 라고 말했다. 이 무렵 클래식 관련 콘서트만 했기에 오랜만에 자작곡으로만 이루어진 공연을 하니 의외로 신선했다.
빨리 새 앨범을 만들어 일본에서 투어를 해도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뜻밖의 수학이었다. 지휘자 같은 나날. 얼마 전 1년의 지휘 활동이 끝났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스미다 트리포니 홀에서 열린 쉔베르크의 정화된 밤, 아르보 페르트의 교향곡 제3번을 거쳐 리뉴얼된 도야마 현민회관에서의 첫 공연, 일본에서 한 연주는 모두 뉴 재팬 필하모니까지 왠지 지휘자 같은 나날을 보냈다. 연주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도 썼듯이 지휘 활동을 하는 동안 작곡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릿속에서 정화된 밤 같은 엄청나게 어려운 곡이 울려 퍼지면 내 음표 따위 떠오를 리가 없다. 작곡에 집중하고자 지휘 활동을 서서히 줄여가려고 하지만 여름부터 또 콘서트가 시작된다.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심경이 복잡하다. 도야마에서는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했다. 가장 유명한 클래식 곡이다. 오케스트라의 레퍼토리로서 연주 빈도가 높고 때에 따라서는 게네랄프로 배만하고 본무대에 임하는 경우조차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쉽다고 할 수는 없다. 간결하고 힘있는 아름다운 멜로디지만 악장마다 변화무쌍한 데다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의외로 까다롭다. 예전에 들은 두다멜과 LA 필하모닉에서도 이 곡을 연주했는데 그 명확한 구성력과 약동감 넘치는 리듬에 압도당했다.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무심코 고른 신세계로부터가 전혀 다른 곡으로 들렸고 나도 모르게 객석에서 등을 꼿꼿이 폈다. 그 후로 시간을 내서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다시금 맹훈련, 아니 맹연구했는데 스코어를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난다. 씹을수록 맛이 나는 오징어처럼 드보르자크 본인도 그 정도의 대작에 도전했다. 물론 45분 이상 걸리는 곡이므로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고는 생각지 않은 모양이지만 그렇기에 힘이 빠져서 소리들이 무척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것은 중요하다. 다른 예술에서도 스포츠에서도 신념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기압을 넣으면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지휘로 말하자면 팔에 힘이 들어가면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봤자 스피드는 나오지 않고 다른 근력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축이 흔들리거나 머리를 앞뒤로 크게 젓게 된다. 지휘자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연주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골프로 말하자면 헤드업이다. 힘을 빼는 것, 어쩌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결국 자신이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명확한 비전을 지니는 것이다. NHK의 클래식 방송에서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고 NHK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을 들었다. 이 곡은 일단 고뇌에서 환희, 투쟁에서 승리라는 도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속에 숨겨진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앞에서 소개한 바 있다. 파보 예르비의 연주는 그 선상에 있었다. 더욱 무시무시하게 이 곡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공포이며 겉으로 들리는 것과는 반대로 엄혹한 소비에트 당국에 대한 비판이라고까지 말했다. 그야말로 제2악장이 그렇다. 이렇게까지 달콤함을 배제하고 그로테스크한 마리오네트가 춤추는 것 같은 연주는 일찍 들어본 적이 없다. 주제 넘지만
제4악장의 템포 설정, 이것이 중요. 이 내 생각과 같았다. 특히 엔딩에서는 더욱 느린 템포로 연주했다.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다. 파보 예르비는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지배 아래 있던 나라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유명한 지휘자로 쇼스타코비치가 방문했을 때도 만났을 정도니 이 곡에 대한 마음은 특별하리라. NHK 교향악단도 명확한 비전을 지닌 그를 잘 따르며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연주를 선보였다. 참고로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도 같은 에스토니아 출신이다. 젊을 때는 12음기법이나 세리로 작곡했는데 소비에트 당국의 간섭으로 금지당한 후 교회 음악 등을 연구하면서 지금의 기법을 고안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현대의 작곡가이며 CD도 많이 나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파보 예르비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것, 깊은 공감이 좋은 음악을 만든다. 여기까지 지휘하다 라는 주제로 지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음악 일기를 써 내려갔다. 역시 클래식 음악은 좋다. 눈앞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일제히 내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것은 지휘자의 특권. 인류는 참으로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구나 하며 감탄한다. 클래식 음악은 클래식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음악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진화를 거쳐 이런 형태에 이르렀고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지를 생각하게 한다. 화가인 고갱풍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음악을 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작곡가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곡을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다루기에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대단한 명작 같긴 한데 소리는 어떨까? 라고 생각할 것이다. 전체의 구성 등을 설계도로 그린다고 해서 그것을 작곡이라 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소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전달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악보다. 하지만 음악을 전달하는 방법에 악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 예능에서는 비망용 악보가 있긴 했지만 주로 구술 혹은 가르침을 통해 프레이즈마다 외우도록 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년간 같은 곡을 연습하며 스승에게 계속 지적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승에게 이제 됐어, 다음 곡이란 말이 나오면 넘어가는 시기였다. 정작 본인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전혀 알 수 없다. 순진한 일본인은 흔히 이런 사제, 상하 관계의 전달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독특한 미학이 있다는데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것이 중국이었다면 스승이 하는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나는 이렇다, 이런 식은 싫다며 뛰쳐나가버리고 그대로 전통은 끊긴다.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 전통 예능은 정통 후계자를 키우기 어려운 모양이다. 전통 악기도 많이 개약되었다. 특히 마오쩌둥 정권 때 전통을 부정하는 정책을 펼친 탓에 후세에 남겨야 할 사원이나 불각 등을 포함한 수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었다. 인도에서 기원해 중국을 거쳐 전래된 오현 비파 등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일본 나라현에 있는 쇼소인에서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실크로드의 도착점은 일본인 것이다. 아악처럼 약 400년 전과 완전히 같은 문화를 아직도 보존하는 이 나라도 좀 그렇지만
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몰라서. 이야기가 약간 딴 길로 샜는데 악보 외의 전달 방법을 듣자면 요즘 세대에는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디지털 녹음 기기가 있다. 대중음악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서 신작은 대부분 이 아이템을 만드는 것으로 성립된다. 즉, 음악 산업의 주축은 이 CD 등의 아이템이 전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위태로워졌다. 콘서트만 가까스로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디지털 녹음 기기는 작곡의 세계에서도 데모 테이프로서 가장 효과적인 전달 수단이다. 예전에 런던의 아파트에 살던 시절 나는 녹음할 때 의도적으로 악보를 쓰지 않았다. 그보다 내가 함께 공연하고 싶은 뮤지션 대부분이 악보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가 세계 투어를 할 때 기타리스트 믹은 반년 동안의 투어 후 교외에 대저택을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돈이 벌리는구나. 어마어마하다. 는 악보를 전혀 읽지 못했고 그 유명한 킹 크림슨의 드러머나 옛 멤버도 악보를 볼 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데모 테이프를 통째로 외워서 녹음에 임했다. 오로지 귀에만 의존한 그들의 연주는 정말로 훌륭했다. 귀로 외우기의 장점은 뇌의 브로카 영역, 두뇌 좌반구 아래쪽 전두엽에 위치한 영역으로 언어의 생성과 표현, 구사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 옴기니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감각과 음이 일치한다는 것에 있다. 단점은 소통도 감각적으로 해야 하므로 녹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작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음악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영역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클래식 혹은 현대의 음악이라는 복잡하고 긴 곡은 논리적인 시점도 필요하기에 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음악 전달 방법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 하겠다.